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뒤로 가서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토마토 환경 및 병해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식물, 그 토마토에서, 토마토뿐만 아니라 뭐 오이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고추가 됐든 간에요. 그 병해충이 발생했다는 것, 또 생리장애가 발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병균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온실 환경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요.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원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원해라는 거는 영어로요, Protected Horticulture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보호하는 농업,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원예 작물을 보호하는 농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온도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비라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건데요. 모든 환경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배추라든가 무 같은 경우는 물론 온실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노지에서 재배를 합니다. 근데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온실에서 재배하죠.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지 토마토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노지 토마토는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노지에서 못 크고 꼭 온실에서만 자라야 될까요? 그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종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지에서 키우게 되면 병이 오고 생리장애가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품성에 있는 과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실에서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육종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넣게 되면은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광합성한 에너지를 갖다가 토마토도 과일도 키워야 되고 잎도 키워야 되고 뿌리도 키워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갖다가 바로 환경의 저항, 그러니까 비라든가 이런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 순간에 에너지를 그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갖고요.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없애버리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시설원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뭐 참나물도 온실에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약초들 같은 것도 온실에서 재배하고 수경 재배로 재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온실에서 키우는 온실이라는 거는 비싸잖아요. 지을 때 비싸고, 나중에 비닐도 갈아야 되고, 파이프도 갈아야 되고, 상당히 비싼 시설입니다.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온실에서 키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노지에서 키웠을 때 생산량은 굉장히 적고요. 온실로 들어왔을 때는 생산량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제목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병이라든가 생장에 발생하는 것들은 그 환경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온실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온실에서 이런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병과 생리가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환경 제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온실을 완벽하게 환경 제어를 하려고 하면 과연 좋은 온실일까요, 그게? 그건 불가능한 온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가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 그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공산품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온실을 짓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실에서는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경영학에서도 이걸 사용하는데요. 백화점에서 고객을 관리할 때 보통 10에서 20%의 고객이 그 백화점 매출의 80에서 90%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10에서 20%의 고객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갖고 수익을 올린다는 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원에서 우리가 100% 환경을 제어하고
온실을 운영하려고 하면은요, 일단 설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시설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식물 공장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에어컨 돌려갖고 온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제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농산물 가격이 비싼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라든가 카타르 같은 그 사막 지역에서도 그렇게 농사는 안 짓습니다. 거기도 온실이 있고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짓는 것이라 우리 같은 온실에서 관리를 잘해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이라는 것은 100% 환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실을 지었으면요. 거기서 10에서 20% 정도는 재배 관리라든가 내가 이파리를 딴다든가 과일을 딴다든가 뭐 이런 다른 것들 조절함으로써 온실의 환경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마토 파프리카를 왜 온실에 재배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난방과 보온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온실에서 재배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환경에 이 작물들이 현재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온실에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과 보온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난방과 보온만을 위해서 재배한다고 하면은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는 온실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필리핀을 가도 하와이를 가도 인도네시아를 가도요, 온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도 토마토와 파프리카나 이런 오이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고 가격이 좀 높은 상품들은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합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 노지에서 재배를 하죠. 당연히 노지에서 재배해서 품질이 안 좋겠죠. 그러면은 왜 열대 지역에서는 보온과 난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실에서 재배할까요? 바로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포도 같은 걸 보십시오. 사과, 포도가 노지 작물이긴 한데 비가림 재배를 하잖아요. 비가림 재배를 하는 이유가 물론 포도 같은 경우는 수확을 좀 빨리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를 맞추지 않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제일 큰 이유가요. 작물에 비나 이슬이 맺히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잎에 물이 묻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잎에 물이 묻으면 안 되고 과일에 물이 묻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온실에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자주 입에다가 뭐 영양제 같은 거 뿌리고 그러실 텐데 절대로 입에다 물 뿌려서 좋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약을 한번 뿌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잎에 물을 묻힌다는 거는 우리가 육종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육종 과정에서 우리 토마토들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토마토는 100% 시설 토마토예요. 노지형 토마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지형 토마토는 역병 저항성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100%다 실내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들, 온실리 토마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들은 물 묻는 거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물 묻는 순간에 병나고 과일 색깔 안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잎에 웬만하면 물을 묻히지 말아야 되고 농약을 뿌린다든가 할 때에도 굉장히 환기를 시켜서 물을 말릴 수가 있는 조건에서만 약을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잎에 묻는 물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지하의 물에 관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키우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지하부 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하부에 물을 주고 싶으면 주고요. 물을 주기 싫으면 끊을 수 있어야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엽채류가 됐든 간에 침수 피해라는 거 의미를 보십시오. 침수가 무릎까지 물이 들어와야 침수인가요? 아니죠. 바깥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안에까지 젖어버리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다 죽습니다. 뭐 다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요. 계속 병들고 죽어나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침수 피해라는 거는 지하부에 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침수 피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하부의 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분들 그러면은 토경재배와 수경재배도 구별할 때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경재배와 수경재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하부의 수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수경재배, 지하부의 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면 토경재배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토경재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온실에서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요, 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온실들 대부분이 낮은 지역에 있어요. 노온 위에다가 온실을 짓다 보니까 지하수가 올라오거든요. 빗물이 스며들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지하부 습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실을 위에다 껍데기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노지라고 하면은 더 심하겠죠. 토마토 같은 경우나 이런 시설 채소들 같은 경우는요, 물이 없으면은 물을 내가 조금 주게 되면은 조금 들 따먹지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하나도 못 따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고 조심해야 될 게 물이에요. 물만 조심하면 평균 농사는 져요. 그러니까 입에 이슬 맺히지 않게 하고 지하부에 너무 습하지 않게 하게 조심하게 운영만 한다고 하면은 기본 농사는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쪽 지역도 겨울 나는 농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광이 좋아진 시기에는 지하부에 물이 많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광이 없는 시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요, 잘못해서 물을 주게 되면은, 흐린 날 물을 잘못 주게 되면은 토마토를 하나도 못 따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마토를 특히 겨울철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물을 주실 때 내가 물을 한번 잘못 주면 영원히 농사를 망쳐버리지만 물을 안 줘버리면은 조금 덜 따먹는다는 정도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광기 때는 물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재배하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가 잎에 물 안 묻히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하부의 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의 해발 800에서 1000고지에 있는 온실들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다 비가리마우스의 방충망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온도 때문에 온실을 지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고산지대긴 하지만 여기가 밤의 온도가요 18도에서 22도 정도 나와요. 굉장히 더워요. 주간 온도는 30도가 당연히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온실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 가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비 안 맞추려고요. 비를 맞는 순간에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비를 맞아도 되는 품종들도 있어요. 비를 맞아도 되는 품종들이 있는데 그거는 노지형 작물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품질이 되게 안 좋습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온실에 들어오는 작물들은 생산성과 품질을 위해서 비에 대한, 물에 대한 저항성을 모두 없애버렸다. 비에 대한 이슬에 대한 저항성을 모두 없애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새 스마트팜이다 뭐 대형 온실들 많잖아요. 거기다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슬 안 맺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온실 관리의 첫째 번째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일액과 결로가 발생하면 안 돼요. 이건 온실의 기본 원칙이에요. 일액과 결로가 발생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다음부터 병이 발생하고 뿌리가 썩고,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고 일액이 생기면은 뿌리가 썩어요. 그 다음에 생장점도 타고 잎도 타고 과일은 열과되고, 과일은 또 열과만 되는 게 아니라 과일 색깔도 이쁘지 않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또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로와 일액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온실을 잘하는 최고의 재배자, 그러니까 온실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결로와 일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실을 관리할 때 결로와 일액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으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실 환경을 관리를 하는 목적은 작물의 생육을 조절하기 위해서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분을 그럽니다. 온실에 저온이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온이라는 건 없어요. 20도가 저온일 수도 있고 25도가 저온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무가 뚱뚱해요. 꽃이 잘 안 나오려고 해요. 뚱뚱하고 그러면 꽃이 잘 안 피잖아요. 열매도 작아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온도를 좀 높여갖고 적정 온도가 지금 현재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가늘게 만들려면은 온도를 높이고, 근데 반면에 지금 평균 온도는 20도인데 가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온도를 지금 온도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현재보다 뚱뚱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온도를 낮추면 되는 거고요. 내가 현재보다 가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이 적정 온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적정 온도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15도부터 30도까지가 저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작물에서 생리장애와 병 발생의 원인은 결로와 일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으면은 생리장애가 병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칼슘 결핍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칼슘 결핍이라든가 봉수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액과 결로 때문에 오는 것들이고요. 이곰팡이, 제피곰팡이 이런 곰팡이병들도 일액과 결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시드름병도 그래요. 시드름병도 일액과 결로가 생기면은 시드름병이 매우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들이요. 왜 그것들이 있으면은 그 병 발생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따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토마토가 생장점이 이렇게 타고요. 오이 같은 경우도 보면 잎끝이 이렇게 타는 것들 보이죠? 그 다음에 오이 잎이 이렇게 끄트머리 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장점이 약해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팁번 현상들이거든요. 그 팁번 현상들이 왜 나올까요? 팁번이라는 거는 일액이 나오기 때문에 팁번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일액이 발생하면 팁번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결로가 발생하면 팁번이 발생하고요.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또 뒤에 보시면 이건 화해류인데요. 화해류에서 발생하는 팁번들도 일액과 결로가 발생하는 환경 조건에서 팁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팁번이라고 하면 생장점만 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팁번과 일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뿌리도 찢어지고 썩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팁번과 일액이 발생해서 식물체 끄트머리가 타버렸다는 얘기는 식물체의 작은 잔뿌리들도 타고 찢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뿌리가 찢어지고 타버리면 뭐가 붙을까요? 세균과 곰팡이가 붙겠죠. 세균과 곰팡이가 붙으면은 곰팡이가 붙으면은 시드름병으로 진행을 하고 세균이 붙어버리면 풋마른병으로 진행하겠죠. 또 일액과 결로가 생겼을 경우에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런 팁번 증상들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액과 결로가 굉장히 모든 병의 원인이자 생리장애의 근본 원인이고요. 우리가 대형 온실, 막 동부팜이라든가 우일팜 같이 굉장히 큰 온실들 있잖아요. 그리고 화순에도 큰 온실들도 여러 온실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뒤에서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온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작은 온실 내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온실 내에서도 내가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실 환경을 제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작물 중심입니다. 작물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시면은 온도를 얘기할 때 어떤 온도를 얘기하시나요? 공기 온도를 생각하시죠. 근데 공기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식물체 온도입니다. 요새 다들 온도계 하나 갖고 계시죠? 비접촉 온도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집마다 하나씩 온도계가 있을 겁니다. 그 온도계로 식물체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온도계들이 비쌌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 온도를 중심으로 온실을 제어를 했는데요. 최근의 추세는 작물의 온도를 중심으로 제어를 한 추세가 되겠어요. 제가 작물 온도를 어떻게 하면은 측정하고 온도를 갖고 제어를 할 수 있나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작물 중심의 뜻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가 20도인데요. 식물체 온도가 12도예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공기 온도가 17도인데 식물체 온도는 15도예요. 어느 게 좋은 거죠? 어느 게 따뜻하죠? 실질적으로 식물은요. 체온이 15도인 게 따뜻한 거죠. 체온은 12도인데 공기 온도 20도인 것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온도와 식물체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바로 일액과 결로가 생긴다는 증상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일액과 결로가 생겨요. 일액과 결로가 생기는 건 왜 뒤에서 생기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지하부가 건조해도 잎이 크고 뒤틀리면 식물은 습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더 건조에 관련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겨울 재배를 하다 보면은 겨울에 재배를 하잖아요. 겨울을 나는 재배를 하다 보면은 물을 안 줘도 물을 적게 줘도 과범무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과범무가 됐다는 얘기, 잎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잎이 크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증산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지하부에 물이 없으면은 잎이 작아져 갖고 증산량을 줄이려고 할 텐데 잎이 커졌다는 얘기는 광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 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하부에 물이 많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수경재배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수경재배 하시는 개 중에서 보세요. 지하부 수분이 60%, 배진의 수분이 60%면 많은 겁니까? 적습니까? 수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거죠. 보통 70%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60%라 하더라도요. 나무가 뒤틀리고 이파리가 막
너무 커지고 뒤틀렸다는 얘기고 대가 두껍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부의 수분 함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증산이라는 것은 햇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증산이 이루어지는데 햇빛량이 줄어들면은 식물의 증산량이 줄어들어요. 증산량이 줄어드는데 지하부에 물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액이 나오고, 왜냐면은 일액이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일액이 나오는 거는요, 일액이라는 거는 식물이 정상적으로 증산을 못할 때 나와요. 증산을 못할 때. 근데 증산을 어떻게 못하느냐? 증산이라는 건 뭐예요? 이파리의 물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이파리의 물이 하늘로 날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죠. 따뜻한 에너지가 있어야 그 열로 증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식물이 들어오는 물은 들어오는데 이 증발을 제대로 못 시키게 되면은 이 물이 증산하지 못하고 바로 일액 현상으로 나와버립니다. 일액으로 쭉 나와버려요. 그 얘기는 증산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산을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산을 못했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칼슘과 붕소 같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생장점이나 이 끝까지 전달 못했다는 얘기예요. 과일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칼슘 결핍이라든가 붕소 결핍이 발생을 해서 생장점이 타고 이 끝이 타는 증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농장이 일반적으로 농약사 같은 데 찾아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잎이 끝이 타고 생장점이 타는 증상을 보게 되면은 칼슘 결핍이다, 붕소 결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칼슘과 붕소 결핍이 온 건 맞으나 주의할 게 있어요. 칼슘과 붕소 결핍이 온 이유가 식물이 증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식물이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식물이 증산을 못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농약바위가 이러죠. 칼슘제를 연면살포하라고 하잖아요. 칼슘제를 연면살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잎에 물이 묻으니까 오히려 증산을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더 심해져요, 증상들이요. 아무튼 우리가 식물이 건조하다 습하다의 판정은 나무 모양을 보고 판정하는데 지하부 습도랑 별 관계가 없다. 지하부 습도가 낮다 하더라도 증산량이 흐린 날이 많아서 적다고 하면은 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지하부 습도가 높다 하더라도 공기가 건조하고 햇빛량이 많으면은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 말씀드렸듯이 작물의 생육을 조절하기 위해 환경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거예요. 뚱뚱하면은 온도를 올리고요. 가늘면 온도를 내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18도씨나 21, 2도나 광합성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18도씨하고 21, 2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21, 2도로 관리하게 되면은 하나방에 7일에 하나씩 나오는 반면에 18도씨 이렇게 관리해버리면은 10일 정도의 하나방이 나와요. 그건 뭔 소리냐면은 같은 광합성량 갖고 일주일에 한 번 꽃이 피는 거와 10일에 하나씩 꽃이 피는 것이 누가 더 뚱뚱해질까요? 당연히 꽃이 천천히 피고 성장이 늦은 것들이 더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보셔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지금 현재보다 가늘게 키우고 싶다 싶을 때는 온도를 낮추시고요. 주간 온도를. 내가 얘를 가늘게 키우고 싶다 싶을 때는 온도를 내리시고요. 높이시고요. 뚱뚱하게 키우고 싶다 싶을 때, 태력을 강하게 잡고 싶을 때는 온도를 낮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를 낮추라고 하니까 야간 온도 낮추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야간 온도 12도는 12도 위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12도 위아래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주간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우리가 하우스의 환경 관리를 하시면, 그 온도를 생육을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는데, 온도를 낮추는 건 평균 온도거든요. 주간 평균 온도예요.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평균 온도인데요. 그러면은 언제 온도 낮추는 게, 그러니까 내가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요. 언제 온도를 낮추는 게 편한가요? 아침에 온도를 낮추는 게 되게 유리해요. 아침에 9시, 10시, 11시에 17도, 18도로 눌러놓는 거는 환기를 조금만 시켜도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낮에 온도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뚱뚱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오전에 환기 온도를 낮춰갖고 오전에 온도를 낮춰서 평균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조절 시에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뚱뚱하게 했는데 가늘게 만들고 싶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물을 적게 주면 가늘어져요. 그리고 주간 온도를 높이면은 가늘어져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너무 뚱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그게 가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주간 온도도 올리고 야간 온도도 올리면 돼요. 근데 야간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야간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 스마트팜이다 별 온실들이 다 얘기가 나오지만요. 작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온실 조절을. 예를 들어서 생장점의 모양을 보고 야, 세력이 앞으로 강해질 것인가 약해질 것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딱 봤더니 뚱뚱한 다음에 조절한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나무의 생장점을 보니 이렇게 놔두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점점 뚱뚱해지겠어.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생장점이 약간 보라색이 도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살짝 뒤틀리면서 보라색이 도는 경우가 뚱뚱해질 확률이 높아질 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간 온도를 높여서 뚱뚱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를 할 때 예측 제어가 가능하죠. 어떤 예측 제어가 가능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10월달에 9월달에 토마토를 8월달에 심었어요.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11월, 12월달에 광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적어지는 거 알죠? 적어진다는 거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광이 적어지니까 연면적을 줄여야겠다. 그 다음에 대 굵기를 가늘게 만들어야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반면에 1월 달에 12월, 1월에 정식하게 되면 어때요? 2월, 3월, 4월 달에 정식 그 광이 좋아질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월, 3월, 4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빨리 연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달, 9월 달 심어서 겨울로 넘어가는 작경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저겹을 들어가서 연면적을 줄여놔야 되고요. 반면에 12월, 1월 달을 넘어가서 2월, 3월 달로 갈 때는 겨순 같은 거에서 우리가 연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측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겨울로 갈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베지네이션을 높여야 되거든요. 지하 VC를 높여야 돼요. 광이 없어지면 지하 VC를 높여야 되고 광이 좀 높아지면은 지하 VC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알죠? 11, 12월에 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9월, 10월 달부터 베지네이션을 서서히 올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2월달, 3월달 광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EC를 갖다가 3월, 2월 달부터 서서히 낮출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작물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실을 운영하는 기본 제어 원칙이 있습니다. 온실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온실 내 수평과 수직 온도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실을 줬잖아요. 온실을 줬으면은 온실내가 똑같아야 돼요. 온도도 똑같고 각 구역별로 온도도 똑같고 습도도 똑같고 지하 부의 습도도 똑같고 공기 습도도 똑같아야 돼요. 광도 똑같아야 되고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들어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20 정도를 투입해서 80 정도의 효과를 얻는다. 우리가 100을 투자해서 100을 얻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을 투자해서 80 정도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온실내 수평 수직 온도 편차 원칙은 온도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온실내 온도와 습도가 똑같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은 수평 온도를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온실에 내가 연동하우스가 2,000평이 있어요. 아니면 단동하우스가 5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온실에 가면은 키도 다른 온실은 지금 5화방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6화방이 나왔네. 그럼 그 6화방 나온 온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다른 집보다 다른 단동하우스보다 높다는 얘기죠. 반면에 어두운 하우스를 갔더니 다른 데는 다 6화방인데 어디는 5화방이에요. 그럼 뭐예요?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온풍기를 하든 보일러를 떼든 간에 우리가 거기를 좀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5동의 온도를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연동온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동온실 중에서도 어디를 가봤더니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서는 과일이 빨리 있고 어느 과일은 늦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과일에는 키가 크고 어느 과일에는 화방 전개수가 늦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서는 뭘 판단할 수가 있죠? 여기는 똑같이 난방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은 구역, 이쪽은 낮은 구역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온도가 낮은 데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반사판이라든가 설치해서 겨울철에 온도가 덜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고요. 온도가 높은 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환기 유동팬 같은 거다 이런 걸 통해서 거기는 에너지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밀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조치를 통해서 온실 내부가 될 수 있으면 온실 내부 온도와 습도가 똑같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난방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보일러 온실을 똑같은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일러 설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의 기본 원칙 첫 번째, 대류 난방보다는 복사 난방이다. 그러니까 대류 난방은 뭐냐면 온풍기예요. 그냥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 난방이라고 합니다. 복사 난방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온수 난방을 복사 난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풍 난방은 바람으로 난방하는 거잖아요. 복사 난방은 뭐냐면은 파이프를 달궈서, 그럼 파이프에 달궈지면 뭐가 나오나요?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빛. 어떤 빛이냐면 적외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은 찜질방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런 물리치료하는 데 가면요, 어떤 등 아래에 놔두게 되면은 그 부분이 따뜻해지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있으면 어때요? 공기는 차가운데 내 등은 차가운데 배는 뜨겁죠. 이것을 바로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 직접 난방하는 걸 복사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수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사 난방의 대표적인 예로 해요. 온수 보일러. 그러니까 뜨뜻한 관으로 난방하는 것들. 엑셀관이 됐든 PE관이 됐든 쇠로 된 관이 됐든 관을 통해서 뜨거운 난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복사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 난방보다 복사 난방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난방이 있어요. 적통 난방을 하시면 안 돼요. 적통 난방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난방을 하고 싶은데 난방을 하려고 여기다가 파이프를 붙이던가 전화선을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접촉 난방을 하는 순간부터는 작물이 망가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수경재배를 하는데 배지 밑에다가 난방 파이프를 이렇게 넣으신 분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할 곳을 갖다가 직접 접촉하는 난방을 접촉 난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온실 난방에서 접촉 난방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결 탱크라는 거는 이제 뭐냐,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여기 추결 탱크는 바로 복사 난방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갖고 돌릴 때요, 언제 하루 중에 제일 춥죠?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 제일 춥냐면요, 해가 뜨기 한두 시간 전부터가 제일 춥습니다. 근데 요새 난방을 하실 때 기름 난방을 하든 대부분 전기 난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새벽 4시부터 6시, 7시, 그러니까 새벽에 최고 추울 때를 목표로 해서 보일러 용량을 설치하게 되면 바보예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순간적인 부하 때문에 그런 전기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난방을 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한 시기에 추결 탱크에 에너지를 보관했다가 그 에너지를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 쓰는 것을 추결 탱크라고 합니다. 추결 탱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이 뭐가 되냐면은 보일러가 고장나도 몇 시간은 하루 정도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난방이 떨리는 시점에 충분히 난방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 안 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난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킬로칼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킬로와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햇빛이 와트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방도 와트로 계산하는데 지금은 와트가 난방에서의 표준이 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하든 기름을 떼든 간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을 뗐을 경우에는 연통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빼고는 다 온실 내부에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 전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전기로 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기는 연통이 없잖아요. 내가 1000kW의 전기를 사용했으면 1000kW의 난방 에너지가 온실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강등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보강등을 써도요, 보강등을 내가 보통 1헥타에 1000kW를 쓰는데 1000kW를 쓰거든. 보통 우리가 권장을 그렇게 합니다. 보강등 우습게 하시는데 보강등을 보통 1헥타에 700에서 1000kW 정도 쓰거든요. 700에서 1000kW를 사용하는데 700에서 1000kW면은 1헥타의 난방 연령으로 충분해요. 그러면은 보강등을 썼을 경우에는 난방기를 멈추고 팬을 돌려갖고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온실로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해당된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복사난방을 사용한 온실난방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대로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의 장점. 그러니까 온풍난방과 비교해서 온수난방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복사열은 비에너지로 공기를 덮이지 않고 직접 식물체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고 했나요? 공기 온도보다 식물체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공기 온도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공기 온도는 오히려 공기 온도가 지나치게 높고 식물체 온도가 낮게 되면은 오히려 식물체에 결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체 온도와 공기체 온도가 서로 가까운 데 위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복사열, 그러니까 열로, 그러니까 그런 빛으로 난방하는 것들, 그러니까 온수 난방으로 하는 것들은 공기를 덮이지 않고 실제 식물을 높이기 때문에 공기 온도와 식물체 온도 차이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사 난방은 대류 난방, 그러니까 공기를 데펴서 공기가 다시 식물체를 데피려면 공기를 데피고 식물체를 데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늦거든요.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요. 근데 복사 난방은 바로 직접적으로 식물체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요. 훨씬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식물체 온도가.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밤에는 식물체가 증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상추라든가 모든 작물은 제곱미터당 시간당 15에서 20g의 최소 증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를 증산해줘야 식물체가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15에서 25g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열이 공급돼야 되고 그래서 식물체가 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식물체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증산이 멈추겠죠. 증산이 멈추게 되면 식물체 온도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식물체 온도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갔어요. 근데 공기 온도는 높아요. 그럼 뭐가 생기죠? 식물체가 차가우니까 물에 맺히겠죠, 여기에요. 또 하나가 식물체가 체온이 안 올라가니까 증산을 못해요. 증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슘과 붕소를 흡수하지 못해서 칼슘 결핍과 붕소 결핍들 여러 가지 영양 결핍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사 난방 같은 경우는 공기 온도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식물체 온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공기 온도에 비해서 식물체 온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식물체가 증산을 촉진하게 됨으로써 미량원소 축습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물체 온도가 높으니까 결로가 생길 수가 없죠. 결로라는 거는 차가운 곳에 물이 맺히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물이 맺히는 건데 식물체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결로가 생길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온실을 운영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와 뒤의 온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을수록 좋다, 가까울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기로 난방하면 어때요? 공기는 에너지 값이 적습니다. 그래갖고 온풍기를 휙 돌려갖고 빵 쏘고 나면은 뒤쪽이 어떻게 됩니까? 앞하고 뒤하고 온도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앞에 공기 온도가 35도면은 뒤에 쪽 가면 온도가 15도까지 뚝 떨어져 버려요. 겨울철 밤 같은 경우에는요. 반면에 온수로 돌리게 되면 온수는 그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요. 앞에서 55도의 물을 쐈을 경우에 한 바퀴 돌고 나면 뭐 45도, 50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비교적 온풍의 공기 난방에 비해서 온실내 온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풍 난방이 온수 난방에 비해서 난방비가 적게 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온수 난방이 온풍 난방에 비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를 1kW를 쓰는 거, 그러니까 온실 안에 어떤 방법을 쓰든 온풍으로 쓰든 온수를 쓰든 간에 그 에너지는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영하 20도예요. 근데 내가 온실 온도를 15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의 온도를 온수 난방을 하는 경우는 물의 온도를 55도, 60도로 해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도 되면은 돌아가서 15도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작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15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오늘은 영하가 안 떨어지고 영상 5도인 날이에요. 근데 내가 15도를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의 온도를 35도 정도만 맞춰갖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15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온풍난방은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한 5도, 10도일 때 온풍기를 15도 돌려버리면은 온실내 온도가 18도, 19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15도 떨어지고 다시 18도, 18도 올라갔다가 다시 15도 떨어지죠. 그리고 반면에 영하 10도, 15도, 20도일 때는 아래쪽에서 12도, 11도 떨어졌다가 13, 14, 15도 올라갔다가 11도 떨어졌다. 이게 아래쪽에서 반복되겠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추운 날은 에너지가 열량이 부족하고요. 따뜻한 날에는 내가 15도만 유지하면 되는데 1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의 낭비가 시작돼요. 근데 에너지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식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온풍 난방보다 온수 난방이 훨씬 더 에너지도 절약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풍 난방과 온풍 난방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거는 에너지를 적게 썼기 때문에, 보일러의 열량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온수 난방을 하셨어요. 근데 횡코일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횡코일은 뭐예요? 공기 난방이죠. 복사 난방이 아니라. 공기 난방, 그거 잘 하고 있던 복사 난방을 갖다가 돈 들여서 공기 난방으로 바꿔버린 거죠. 공기 난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따뜻하게는 느껴요. 그렇지만 실제로 식물은 따뜻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기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사 난방을 하게 되면은요, 공기 온도는 우리가 이제 그 온실의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전체 온도가 구역의 온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는 못하죠. 근데 비슷하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온도 편차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물의 온도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질 않잖아요. 계속 일정한 상태로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져요. 그런데 공기 난방은 막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온실을 운영할 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온실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위아래로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은 결로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온실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온도가 천천히 올라다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온풍 난방은 그게 가능한데, 온수 난방은 천천히 가능한데 온풍 난방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방을 하시려고 할 계획이 계시면은 절대적으로 온수 난방을 우선으로 하신다. 근데 온수 난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수 난방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탱크에다가 히팅봉 있잖아요. 전기 히팅봉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순환 모터 달면은 그게 바로 온수 난방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오히려 온풍기보다 가격이 더 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 훨씬 싸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온풍 난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온수 난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하나가 온수 난방을 하게 되면은 복사열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대류열도 나옵니다. 근데 파이프가 온도가 높을수록 그 복사열이 많이 나오고, 파이프 온도가 낮을수록 대류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온도가 60도일 때하고 30도일 때 보세요. 물론 절대적인 복사열 에너지는 60도일 때가 높긴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요, 이 60도일 때가 50도일 때, 30도일 때보다 훨씬 더 복사열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온수 난방을 했을 경우에 3, 40% 정도가 복사열, 55, 60% 정도가 한 60% 정도가 대류열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온실의 온도가 똑같을까를 갖고 연동하우스 조건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단동화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보십시오. 단동에서도 조금 응용할 수는 있긴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는요, 보세요. 온실에서 보게 되면은 바람 반대 방향의 창을 이렇게 열죠.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바람은 이렇게 나가고요.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죠. 그러면은요, 요게 찬바람이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 편차가.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겁게 되죠. 반대로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을 열어버리고, 바람 부는 방향을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더 커집니다. 근데 요즘은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양창을 갖다 조금씩 열어버립니다. 아예 바람 불든 말든 조금씩 열어버리면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연동하우스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스크린까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스크린을 치고 초저녁에 창을 좀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온실내가 훨씬 더 균일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동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느냐? 단동하우스도 방법이 있어요. 단동하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단동하우스는 치마 높이를 최소한 어깨까지 올려야 됩니다. 어깨까지. 치마 높이를 어깨까지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침에 문을 일찍 열어도요. 아침에 문을 일찍 열어도 찬바람이 살짝 들어오고 습은 빠져나가면서 온실내의 온도가 균일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치마 높이가 낮다고 생각해보세요. 치마 높이가 허리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문을 일찍 못 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9시, 10시 되면은 벌써 20도가 넘어가 버립니다. 온도가 급상승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나요?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공기 온도는 15도, 그러니까 20도, 25도인데 반면에 식물체 온도는 아직도 12, 13도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물이 확 생기겠죠. 일액이 생기겠죠. 결로가 생기겠죠. 그러면 식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의 온도를 천천히 올리려고 하면은 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투명한 스크린을 닫은 상태에서 창을 조금 열어갖고 환기를 시키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환기는 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동하우스 같은 데는 그게 어려우니까 단동하우스에서는 치마 높이를 어깨까지 만든 다음에 아침에 오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측면을 조금씩 열어갖고요. 찬바람은 들어오지 않으면 습은 빠져나가게 하면은 온도를 우리가 투명한 스크린 치듯이 똑같이 우리가 온도를 천천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따가 뒤에서 그 예를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온실을 환경하는 제어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있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온실을 제어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환경 제어는 광량을 중심으로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량이 높을수록 온실의 평균 온도 높게. 뭔 소리냐면요. 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을 통해서 광합성도 하죠. 그 다음에 광이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또 온실 내부의 온도도 광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깥의 광이 1000W일 때, 700W일 때, 500W일 때에 따라서 온실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광량을 중심으로 제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 내 습도는 상대 습도가 아니라 절대 습도에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상대 습도 80% 드릴게 하는데 사실은 절대 습도가 더 중요해요. 절대 습도가 얼마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은 또 하나 기본 원칙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요. 온실 온도는 천천히 상승했다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온실이 되게 좀 낮은 온실일 거라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요. 9시, 10시, 11시 정도 된 시기에 18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10시, 11시 정도에 18도가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셔야 돼요. 18도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시켜야 되죠. 해가 세도 환기를 시켜야 되고 바깥의 온도가 추워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친 상태에서 창을 좀 열어버리고요. 단동호실 같은 경우는 치마 높이를 어깨까지 높인 다음에 바깥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온도가 25도에서 28도가 쭉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로 생기고 일액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실의 온도를 천천히 올릴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온실의 온도만 천천히 올릴 수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온실의 온도를 야간에 아침 7시에 최저 온도가 14도, 15도였는데 내가 10시, 11시에 최고 온도가 18도까지만 올라가지 않게 멈출 수만 있다고 하면은 입에 곰팡이병 올 일이 없어요. 또 과일에 물 생길 일이 없어요. 과일이 열과될 일이 없어요.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도 결로하고 일액 생기는 이유가 바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환절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다음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온실은 건조한가요, 습한가요? 건조하기도 하고 습하기도 해요. 언제 건조하느냐? 우리가 환기창을 열고 환기를 시작할 때부터는 온실 내부의 습도가 토마토가 아니면 오이가 원하는 습도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훨씬 낮아요, 그것보다. 뒤에서 적정 습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두 번째, 하우스의 문을 닫는 순간부터, 얘가 저녁에 이제 환절기 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온실 내의 습도가 우리가 원하는 습도보다 계속 높아져요. 식물이 계속 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식물이 밤엔 증산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식물이 밤에도 15에서,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5에서 20g, 25g이라고 하면은요, 1헥타로 치면은 3,000평에 시간당 150에서 한 300리터 정도의 물을, 250리터의 물을 계속해서 증발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 물들이.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습하고요. 낮에 환기를 해서 창을 여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건조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온실 내의 습도를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습을 배출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환경관리할 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스크린을 이제 계속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건,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게 어차피 토마토가 되는 시설 채소들은 시설이 장비에 대한 이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장비에 대한 이해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 일단은요, 보온유리라는 건 없습니다. 보온유리라는 단위는 온실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보온율이 30%라고 해요. 30%라고 했는데, 그때가 30도가 만약에 내부 온도가 15도고 외부 온도가 영하 20도일 때 30%였으면요. 만약에 내부 온도가 15도이고 외부 온도 0도일 때는 보온율은 40%, 5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온율이라는 건 잘못된 얘기고, 우리가 유밸류 값이라는 값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그냥 그렇다고 해도 보온력을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 스크린을 2장 치느냐, 3장 치느냐, 뭐 4장 치느냐에 따라서 보온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커튼을 2개 사용했을 경우에 보세요. 커튼을 2개 사용했을 경우, 그러면은 보온력을 70%라고 쳐요. 그러면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쓰였을 때 70, 하나 커튼 하나 쓰면은 70이라는 에너지가 보호되어 30이 남죠. 근데 커튼을 또 하나 쓰게 되면 30에 대한 30이니까 10이 남아요. 근데 커튼을 3장 사용하게 되면은 10에서 결과적으로는 7만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7 정도를 보호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커튼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보통 3,000평 하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커튼 값을 갚기는 에너지 값과 실질적으로 절약되는 에너지 값과 계산해 보면은 커튼 값이 더 들 확률이 높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혹시 여기서 공기열 히팅 펌프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공기열 히팅 펌프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거 생각하세요. 똑같은 예인데요. 보통 제가 아시는 농가들 거의 조사를 해보면은 공기열 히팅 펌프를 썼을 때 에너지 절약되는 걸 보게 되면요, 보통 9천만 원 에너지 비용이 들었던 분이 공기열 히팅 펌프를 쓰게 되면 한 6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아끼더라고요. 1헥타당 3천만 원 아끼는데, 1헥타 공기열 히팅 펌프 공사를 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가요. 내 돈 갖고 하면 4억이 들어가요. 보조받으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4억인데 3천만 원 절약하려고 4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안 나도 14년 정도 돼야 회수가 되죠. 그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모든 투자를 할 때는 이 스크린의 예와 같이 들어간 비용하고 내가 기대되는 수익하고 내구 유연을 따져봐서 수익이 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공기열 히팅 펌프를 쓴다든가 뭐 농자재를 새로운 것을 사용한다고 싶을 때에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스크린의 예를 하나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크린을 설치할 때 연동하우스의 예를, 단동하우스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중부지방 겨울 재배할 때는요, 반드시 투명한 스크린, 광투과율이 80% 이상 된 스크린 하나 하고요, 알루미늄 스크린 들어가야 돼요. 알루미늄 스크린은 반사하는 스크린이거든요. 열 반사.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열을 반사하는 스크린 하나 있어야 있고 투명한 스크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설치 방법은 투명한 것이 아래쪽에, 알루미늄 위쪽에 설치하기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다져보면 이렇더라고요. 보온닭엽하고 보온닭엽만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보온닭엽하고 그 알루미늄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보온닭엽과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보온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투명한 스크린이 있어야지만 아침에 스크린도 온도를 갖다가 천천히 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스크린을 닫은 상태에서 천창을 좀 열어버리면은 온실 내부의 온도는 떨어지지만 습은 빠져나가거든요. 반면에 밤에도 스크린을 닫은 상태에서 외부 창문을 열고 닫고 해야지만 온실의 온도를 천천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투명한 스크린이 없어 보십시오. 아침에 햇빛 때문에 일찍 열어야 돼요, 스크린을요. 그리고 밤에 햇빛 때문에 햇빛을 들어오게 하려고 스크린을 늦게 닫아야 돼요. 중부지방에서는 반드시 알루미늄 스크린 하나하고 P 스크린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절대로 보온닭엽은 쓰지 마십시오. 보온닭엽 커튼이 보온력은 조금 뛰어난 건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온닭엽 커튼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명한 거 하나, 알루미늄 스크린 하나를 설치하시는 것이 우리 중부지방의 겨울 나는 작형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여름 재배에서는 보온닭엽이 쓸만하느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보온닭엽 커튼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 재배를 할 때 보온을 덮어봤더니 이런 문제 생기더라고요. 햇빛을 받아서 그 보온닭엽 커튼이 뜨거워져요. 보온닭엽 커튼은 어떠냐면은 빛을 반사하는 게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가시광선을 흡수를 해갖고 적외선으로 만들어요. 열선을 만들어요. 물론 에너지 값은 줄어들지만 식물체에다 열선을 직접 주게 되면 낮에 식물체가 도장하고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온닭엽 커튼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별 쓸모가 없고요. 겨울에는 보온 효과는 좋으나 습 제거를 못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온닭엽 커튼은 주로 겨울에 보온용으로 쓰잖아요. 겨울엔 뭐가 문제죠? 햇빛이 없는 게 문제죠. 모든 건 햇빛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온닭엽 커튼 때문에 햇빛 부족, 광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커튼 같은 사업을 하실 분들은 보온닭엽 커튼 쓰지 않는 게 낫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 선택할 때는 쓰시고, 그 다음에 개폐 방법은 될 수 있으면 권치식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권치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제어가 잘 안 돼요. 권치식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모터가 돌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도는 거랑, 예를 들어 한 바퀴 돌았을 때 다릅니다. 처음에 한 바퀴 도는 거랑 나중에 한 바퀴 도는 열리는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넷기어 방식은 기어 방식으로 커튼을 스크린 설치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예인식 정도로 설치하시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크린 선택할 때 주의할 게 P 스크린 하나, 알루미늄 스크린. 그 P는 아래쪽, 알루미늄 위쪽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은 반드시 겹치게 설치하고, 그리고 또 보온성도 중요하지만요. 습이 통과하는 수습성. 습이 보온닭엽 커튼 같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은 결로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체가 증산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증산을 하루에 시간당 밤에 15에서 25g 증산을 해야 돼요. 15에서 25g 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습을 갖다 배출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온닭엽 커튼 같이 완전 밀폐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죠? 습이 안 나가버리잖아요. 습이 안 나가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식물체가 증산을 못해요. 증산을 못하면 칼슘하고 붕소를 흡수를 못해요. 칼슘하고 붕소를 흡수 못하게 되면은 영양 결핍 증상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 증상이 안 나가기 위해서는 결로와 계속해서 식물이 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겨울철 초저녁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창을 조금 열어놓고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습은 빠져나가고 온도는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겨울철에는요, 다 닫죠, 이렇게요. 근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온실 내부에 연동하우스 하시는 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단동하우스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만 연동하우스는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 보세요. 아침이에요. 해는 떴는데 제가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상황 봐가면서 그러니까 측면 커튼을 열어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해가 추운 겨울날 바깥의 온도가 영하 5도밖에 떨어진 상태예요. 낮에요. 아침에. 근데 해는 들어오고 있죠. 해가 들어오니까 온실의 온도는 올라가요.
온실 온도 올라간 상태인데 측면 같은 건 어떤가요? 측면은 외부에 노출된 분이 많기 때문에 찬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만약에 커튼을 열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측면에 온실의 측면이 차가워집니다. 온실 측면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겨버려요.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온실의 온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커튼을 열지 않아 갖고요. 외부의 온도, 그러니까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측면의 광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침, 겨울철 영하 5도, 7도 떨어진 아침에는 측면을 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커튼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하나 들려고 하는데, 보세요. 커튼을 썼을 경우 안 썼을 때 어떤 차이가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 방법이 한밤중에는요, 결로로 제거합니다. 결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결로라는 거 안 좋다는 얘기는 잎에 이슬 맺히는 거, 과일에 이슬 맺히는 건 안 좋은데요. 우리가 온실 내부에서 습을 제거하는 방법은 환기를 시키거나 결로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제에 물을 묻혀갖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환기를 시키는 거는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결로를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습이 통과하는 스크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습이 통과하기 때문에 직조 스크린이라고 하죠. 직조 스크린 같은 습이 통과하기 때문에요. 여기가 습이 통과해서 유리병이나 비닐같이 차가운 곳에 만나서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니까 이게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지니까 습이 또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식물이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반면에 보온다격 커튼 같은 경우는 습이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위쪽으로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딱 막혀버리니까 결로가 안쪽에 생기겠죠. 식물 이 안쪽에서 습도가 높아지면서요. 여기는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래서 보온다격 커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온다격 커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방법이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느냐? 바로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보온다격 같은 경우는. 보온다격 커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갭이란 거래요. 조금 열어놓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와 아래 온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 틈을 통해서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차갑겠죠. 이쪽이. 여기는 따뜻하고.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가 발생하면 뭐가 생깁니까? 결로가 생기고 생장점이 타들어가는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틈을 통해서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한 증상이 발생하면서 온실 내부의 온실 내부에 그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얘기, 병하신 분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석사는 병을 했고 박사는 이제 시설원을 했는데 병을 하신 분들 얘기가 습도가 높으면은 병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맞는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습도가요 높더라도 온실내 온도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온실의 온도가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습도가 낮아도요 이게 온도가 쭉 올라가고 위아래로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면요 근데 결로가 생겨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습도가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사실은 습도가 높은 게 좋아요. 사실은. 왜 좋냐. 습도가 높으면요 온실의 온도가 부드럽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습도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더 들어와도 에너지가 좀 나가도 큰 영향을 안 주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습도가 낮으면 막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게 좋긴 한데 습도가 높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온실내가 온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갖다가 보온다격 같은 걸 사용하고 직접 그러고 나서 갭이라고 해서 조금 창창을 열어버리니까 지붕을 열어버리게 되니까 스크린 조금이라도 열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온실 내부 온도 편차도 생기고 또 하나가 이런 스크린을 그러니까 직조 스크린 쓴 것보다 오히려 에너지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갭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온실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계획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온다격보다는 직조 스크린을 사용하는 게 투명한 직조 스크린, 투명한 알루미늄 투명한 직조 스크린하고 알루미늄 스크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이게 결로 온도거든요. 결로 온도가 있고 이게 지금 결로 온도가 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부 온도인데요. 결로와 공기 온도가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초저녁이에요. 이거 뭔 소리냐면요.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설명한 것이 다음 편인데요. 우리가 보통 유럽에 아주 좋은 온실, 대형 온실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입회 온도와 결로점 온도가 1에서 1.5도 정도 차지 유지하는 거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도 이상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온실이 더 거칠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이슬점이 생기게 두 번 있어요. 한 번이 아침에 생기고 초저녁에 생겨요. 초저녁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식물이 아까 복사 난방이라고 했죠. 식물체가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저녁에 오후에 생기는 결로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식물체, 그러니까 복사 난방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식물체 온도가요 18도예요. 18도라고 쳐요. 18도가 있는데 바깥에 비닐 하나가 있고요. 비닐이 있어요. 비닐로 갚아져 있고 비닐이 있고 식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늘이 있잖아요. 얘는 18도, 하늘이 영하 15도에 영하 40도라고 쳐요. 그러면은 하늘은 영하 40도거든요. 그러면 얘가 식물이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열을 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공기 온도는 20도인데 식물체气温은 15도까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복사 냉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개 끼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체 온도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뚝 떨어져요. 투명한 거 보고 있으면 하늘을 향해 열을 쏴대요. 그러면 공기 온도보다 식물체 온도가 먼저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뭐를 해요? 증산도 못하죠. 열이 있어야 증산을 하기 때문에 증산을 못하니까 칼슘 흡수를 못해요. 칼슘 흡수를 못하니까 생장점이 약해져요. 또 하나가 식물체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지나치게 떨어지면 뭐가 생긴댔죠? 거기 결로가 생긴댔죠. 그래서 초저녁에 생기는 결로가 보통 복사 냉각에 의한 결로라고 해요. 식물체가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하늘을 못 보게 막으면 되겠죠. 어떻게 막을까요?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투명하지 않은 걸 갖다가 가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온다격이 됐든 아니면 일반 스크린이 됐든 간에요. 식물이 딱 이게 온실에 있고 있으면은 식물이 있잖아요. 이게 투명한 지붕이고 여기다가 투명하지 않은 스크린이라든가 보온다격 버튼을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은 얘가 하늘을 못 보잖아요. 하늘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체 온도가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결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식물체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식물체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식물체가 커튼 없이 하늘을 보게 되면은 환절기 때 겨울철에 체온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생육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생장점이요. 그래서 보통 단동하우스 닫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사장님한테는 다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온다겹이 됐든 스크린 닫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가 지기 전 1시간 반 요즘 돼요. 커튼을 먼저 어깨까지 내려요. 그리고 나서 내부 온도가 떨어지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맞아 달아버립니다. 그 연동하우스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좀 시설이 좋은 같은 경우는 광량 제어기가 달린 데가 있거든요. 그럼 광 같은 게 있으면은 100에서 150와트 광량이 떨어졌을 때 커튼을 닫아버려요. 창은 열린 상태에서. 그러면은 온도는 떨어지고 식물체가 하늘을 안 보니까 식물체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사 냉각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 식물체의 따뜻한 체온을 하늘로 쏘는 걸 복사 냉각이라고 하고요. 식물체가 공기로 열을 뺏기는 걸 대류 냉각이라고 해요. 근데 대류 냉각보다는 복사 냉각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초저녁에요. 그럼 우리가 식물체가 하늘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생장점에 결로가 생길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 닫는 거 다 다시 배우셔야 돼요. 문 닫는 건 먼저 뭐부터 닫는다? 커튼을 어깨까지 내린 다음에 아니면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커튼을 먼저 해가 지기 1시간 먼저 닫은 다음에 나중에 마저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죠? 거꾸로 닫고 계시죠? 대개가 보면은 비를 닫고 그 다음 커튼을 닫는데 그게 아니에요. 커튼 먼저 어깨까지 내려놓고 그 다음 비닐 닫고 그 다음에 커튼 마저 내리고 집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결로가 안 생겨요. 초저녁 결로는. 또 하나가 초저녁 결로도 중요하지만 아침 결로가 더 중요해요. 아침 결로 왜 중요하느냐? 아침 결로는요.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결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식물체의 과일은 95에서 97%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파리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식물체는요, 햇빛을 받아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에너지 값이 크기 때문에. 반면에 공기의 온도는 잘 올라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햇빛을 보게 되면은요, 요새 보시면은 토마토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요, 잎이 타는 증상이 결로가 어디 생기나요? 주로 아침에 아래쪽에 생기나요? 위쪽에 생기나요? 초저녁에 생기는 결로는 이 생장점 머리 쪽에서 나와요. 반면에 아침에 나오는 결로는 아래쪽에 생겨요. 왜 그럴까요? 초저녁에 생기는 거는 내가 복사 냉각으로 열을 뺏겼기 때문에 머리에서. 반면에 아침에 생기는 건 뭐냐면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생장점 위에 이파리는 햇빛을 받으니까 막 열을 받았죠. 체온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증산을 막 해요. 물을 막 뿜어내요. 그런데 아직 문을 안 열었잖아요. 온도는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습도가 꽉 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래쪽은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아래쪽은 차가워요. 아래쪽은 차가우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 물방울이 확 맺혀요. 그러면 잎이 타는 증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예 온도가 올라가야 광합성을 하지 않느냐? 아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18도씨나 22도나 광합성 양은 똑같아요. 큰 차이 안 나요. 오히려 습도가 올라가서 결로가 발생하잖아요. 결로가 발생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또 하나가 햇빛을 받았는데 아직 오전에는요, 지하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하부 온도가 올라가야 물을 충분히 끌어올리는데 생장점에선 증산하고 있는데 아직 물을 못 빨아올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장점이 수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을 못 빨아먹어갖고요. 그러면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증산을 멈춰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증산을 멈춘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면은 광합성량도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일단 아침의 온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11시에 18도 이하로 환절기 때 눌러놔야 돼요. 겨울철에. 그러면은 광합성도 많이 하고 결로도 안 생기고 병도 안 생기고 이렉도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로와 이렉이 왜 같이 다니냐는 또 뒤에 설명 드릴 거지만요. 결로가 생기면 이렉이 또 생기거든요. 이렉이 생기면 뿌리가 썩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그럽니다. 갔는데 이렉이 나오면요. 딱 그럽니다. 아마 대형 농장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아실 거예요. 이렉이 생겼을 때 토마토의 시드름병 발생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렉이 생겼을 때 청구병 확률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래서 온실 환경을 제어하는 기본 원칙의 하나가 식물이 일몰 후에도 증산량을 일정량을 증산시켜야 된다. 이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증산을 해야 돼요. 15에서 25g 제곱미터당 3,000평 기준으로 시간당 150에서 200리터, 250리터. 엄청난 양이죠. 문 닫았을 때니까 10시간 문 닫으면요. 얼마예요? 1.5톤에서 2.5톤을 야간에 증산을 해야 돼요.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식물이 결로 생기고 이렉 생기고 양분을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런데 식물이 증산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공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식물이 증산하는 걸 제외하고는 배지나 토양 등에서 증산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배지나 토양은 밀폐돼야 돼요. 수증기가 못 나오게. 수증기가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식물이 증산하는 거 이외에 배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배지에서 물이 나오는 양만큼 우리가 온실 내에서 그만큼 물을 바깥으로 더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그만큼 물을 배출 안 시키게 되면은 결로염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가 유동의 얘기인데요. 이 공기 유동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또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공기 유동할 때 유동팬을 어떤 분들은 낮에 돌리세요. 사실은요, 온실내에 환기를 할 때에는 유동팬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기 유동이라는 거는 초속 뭐 5cm, 뭐 10cm, 30cm 이 정도면 굉장히 약한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유동이라는 거는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오기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는 문을 닫아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습도가 어디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습도가 어디예요? 바로
식물체 주변의 습도죠. 잎과 잎 사이의 습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잎에서 증산을 하기 때문에 잎 주변의 습도가 낮아야지만 증산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기의 유동이 없으면, 공기의 이동이 없으면요, 잎 주변의 포화습도 상태가 돼요. 이 포화습도 상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더 이상 증산을 못하죠. 첫 번째. 두 번째, 포화습도기 때문에 조그만 변동에도 이게 결로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잎 주변의 습도를 통로 쪽으로 내보내갖고 통로와 섞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잎 주변의 습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동팬을 사용해서 공기 유동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유가 바로 공기 중 습도보다는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낮아야지 통로 쪽 습도가 낮아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식물체 주변의 습을 옆으로 계속 배출시켜줘야 돼요. 옆으로 밀어줘야 돼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온수난방을 하더라도 한 60% 정도는 대류열이라고 했죠. 공기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기난방은 뭐예요? 따뜻한 공기가 식물체를 데펴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식물체 공기가 이동이 없다고 하면은요, 난방에서 따뜻한 바람이 식물체에 열을 전달하고 있고, 여기가 식물체가 차갑기 때문에 계속 열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증산하니까 계속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류가 바람이 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공기가 움직여서 따뜻한 공기를 계속해서 얘한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 효율을 놀리기 위해서라도 대류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의 유동을 통해서 식물체 주변의 온도를, 식물체 주변의 공기를 교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정은 좀 조금 실제로 제가 담양에서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농가 그러시더라고요. 낮에 돌리고 밤에 끄세요. 왜 그러자 했더니 낮에는 환기시키려고 쓰는 거고 밤에는 돌리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안 하세요. 거꾸로인데요. 낮에는 그깟 유동팬 돌려봐야 바깥 공기 별로 안 나가요. 밤에 우리가 유동을 통해서 식물체 주변의 습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류를 통해서 식물체 주변의 공기를 교환시킴으로써 공기에 있는 보일러에서 따온 뜨거운 공기를 식물체에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열화상 체온계 쓰라고 하셨잖아요. 식물체 체온하고 공기 온도 측정할 때는 부위별 온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잎의 온도, 생장점의 온도, 과일의 온도, 꽃의 온도 각각 측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장점의 온도하고 밑의 온도를 측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가 25도예요. 30도예요. 근데 만약에 잎의 온도가 28도, 7도면 되게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온도 높아도 상관없어요. 공기 온도가 32, 3도인데 잎의 온도가 여본이 30도예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잘 자라요. 그 정도는. 근데 측정 위치가 아랫잎을 쟀는데 그 정도 나왔다. 윗잎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윗잎을 쟀을 때, 생장점 주변의 온도를 쟀을 때 한 공기 온도가 30도, 33도인데 생장점 주변의 잎의 온도가 30도 정도, 2, 3도 차이가 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는 증산도 잘하고 있고 광합성 잘하고 있고 식물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생장점의 온도, 과일 온도는 뭘 될까요? 과일의 온도를, 특히 겨울철에는 과일 온도가 중요한데요. 과일의 온도를 높여야지만 과일이 숙기가 빨라지고 빨리 비례가 돼서 수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을 빨리 따줘야 식물체가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과일 온도도 재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좀 잘못됐는데요. 시간당 제곱미터당 15에서 25g. 평당 따지면은 한 75g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은 물이에요. 적은 약이 아니에요. 시간당이니까요. 문을 닫는 순간부터 문이 열 때까지 시간당 15에서 20g이 최소 증산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산을 해야지, 이 정도 증산을 해야지 배꼽선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생장점에 순머지 안 나오고, 팁번 안 나오고, 칼슘 결핍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증산량이 돼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소 증산량이라는 거는 15에서 25g 끊임없이 이동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